손이 귀한 집에 시집와서 손주 둘 낳아준 며느리라서 저는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애들 교육이라면 묻지도 않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할머니 역할이라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길 한복판에서 본 장면 하나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곳은 사연 끌림입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기다림은 아들을 얻기까지의 시간이었어요. 시댁은 대대로 아들 하나씩만 이어져 온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님도 외아들, 남편도 외아들.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도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겨우 임신 소식을 들었는데 석 달도 안 돼서 아이를 잃었어요. 그 후로도 같은 일을 2번 더 겪었습니다. 병원에선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했어요. 시댁에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탓이라는 걸. 그때 정말 저는 무너졌어요. 제가 이 집안의 대를 끊는 사람이 되는 건가? 그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렸고 시부모님은 불당 앞에서 절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온 집안의 기다림 끝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웠죠. 아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밤새 열 체크하고 조금만 기침을 해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너무 유난 떤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요. 아들은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순했어요. 대학도 좋은 데 갔고 직장도 반듯한 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참 착한 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말도 차분하게 잘하고 우리 아들을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첫인사 때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첫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손주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또 울었어요. 집안에 또 대가 이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듬해에 둘째까지 낳았습니다. 또 아들이었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정말 미안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애 둘 낳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연년생으로 낳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며느리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했어요. 얼굴도 많이 상했고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요. 손주들이 유치원 갈 때부터 용돈도 꼬박꼬박 줬고 명절 때마다 며느리 옷도 사줬습니다. 아들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니까 생활비에 보태라고 돈도 자주 줬어요. 며느리는 항상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도 고맙게 받았습니다.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요즘 교육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때는 학교만 잘 다녀도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해요. 애들이 따라가질 못해요. 주변 애들은 다 학원도 다니고 영어도 일찍 시작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요. 며느리 얼굴이 많이 어두웠어요. 준서랑 준혁이가 학교에서 위축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애들한테 미안하고. 근데 저희 형편에 학원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도 학원 안 보내면 아이 장래에 무책임하다는 소리까지 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 금쪽 같은 손주들이 위축된다고요? 다른 애들은 다 배우는데 우리 손주들만 못 배운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들어?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아,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제 하소연이었어요.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알았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고민하다가 이 말을 꺼냈을지. 애 둘 낳아서 키우는 것도 힘든데 교육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봐.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영어랑 수학, 준혁이는 수학이랑 논술, 그리고 둘 다 태권도는 시켜주고 싶어요.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매달 줄게. 그 돈으로 애들 학원 잘 보내. 손주들 절대 위축되게 하면 안 돼.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애들 잘 가르쳐서 어머님 은혜 갚을게요. 그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내가 손주들 교육에 보탬이 된다는 게 좋았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당당하게 자라날 수 있다면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매달 며느리 통장에 150만 원을 넣어줬어요. 며느리는 항상 빠르게 답장을 보냈고 손주들 사진도 꼭 예쁘게 찍은 걸로 골라서 보내왔어요. 어머님, 준서가 영어 단어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어머님, 준혁이가 수학 경시대회 나간대요. 며느리가 보내는 소식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잘 크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투자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150만 원을 주기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아, 준서 담임 선생님이 상담 신청하셔서 다녀왔는데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서가 요즘 학교 수업 집중을 잘 못한대요. 영어는 잘하는데 국어랑 사회 쪽이 약하대요. 선생님이 독서 지도를 좀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논술학원이랑 독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들어? 제가 묻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논술이 60만 원이고 독서 프로그램이 40만 원이에요. 합쳐서 100만 원인데 저희가 감당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중학교 가서 더 힘들다고.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것도 내가 보태줄게. 그럼 이제 한 달에 250만 원이 필요한 거지? 알았어. 그것도 내가 보태줄게. 그럼 이제 한 달에 250만 원이 필요한 거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손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괜찮아. 내가 해줄게. 며느리는 한참을 감사합니다 하고 또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금은 25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달 후에는
준혁이 차례였어요. 준혁이도 학교에서 받아쓰기 성적이 안 좋다고 국어학원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50만 원이 추가됐죠. 그러다 여름방학이 됐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들 영어 캠프 보내고 싶은데요. 요즘 애들은 다 방학 때 캠프 가거든요. 준선에 반해서 안 가는 애가 거의 없대요. 근데 비용이 좀 2주 프로그램이 둘이 합쳐서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한 번에 주는 돈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줬어요. 우리 손주들만 캠프 못 가게 할 순 없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우리 애들만 빠지면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알았어, 보내. 우리 손주들 좋은 경험 많이 해야지. 며느리는 이번에도 눈물 섞인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달 300만 원을 넣어뒀어요. 거기에 특별활동비, 교재비 이것저것 명목으로 추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많을 때는 한 달에 400만 원까지 나갔어요. 1년에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하고 퇴직금을 조금씩 쓰는 거였지만 저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손주 교육에 쓰는 돈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친구들 만나면 저는 자랑했어요. 우리 손주들은 요즘 학원 4-5군데 다녀.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논술에 독서에 태권도까지 바쁘게 잘 다니더라고. 어머, 요즘 애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친구들이 놀라서 물으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빡빡한데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안 시키면 중학교 가서 못 따라가. 근데 돈이 엄청 들겠네. 들지. 근데 뭐 어쩌겠어. 손주들 잘 되는 게 우선이지. 저는 당당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남들과 다르게 제대로 교육받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네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가방을 던지고 바로 거실에 들어누웠습니다. 준서야, 오늘 학원 안 가? 제가 물으니까 준서가 대답했어요. 오늘 방과후 수업하고 왔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다 요즘 애들 학원 시간표가 워낙 복잡하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황급히 나오더니 말했어요. 아, 요즘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수학을 목요일로 옮겼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준혁이가 할머니, 저 학원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왜, 힘들어? 네, 맨날 가야 돼서 재미없어요. 그때도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엔 싫다고 하는데 나중엔 잘 다녀요. 준혁이도 수학 성적 많이 올랐어요. 그래? 우리 준혁이 대견하네. 저는 또 그냥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들한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애들 학원 잘 다니니? 네, 애들 엄마가 알아서 다 챙기고 있어요. 학원비가 꽤 들어가던데,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애들 엄마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 애들이 좋은 교육 받고 있어요. 아들도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손주들은 지금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다. 나는 제대로 투자하고 있다. 제 통장에선 거의 1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아들네가 사는 동네에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라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누구는 손주 얘기를 하고 누구는 남편 얘기를 하고
누구는 병원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한참을 떠들다 보니 이 제법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날씨 좋은데 우리 조금만 걸을까? 친구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 먹고 바로 헤어지기엔 아쉬운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근처 공원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 그늘이 늘어서 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평범한 오후였어요. 오후 4시쯤이었을 겁니다. 공원 앞 큰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었고 신호등은 아직 빨간불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맞은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두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들. 한 아이는 파란 패딩을 입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검은색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둘 다 등에 책가방을 메고 있었고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화면만 보고 걸어오고 있었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했어요. 아이들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준서였어요. 그리고 준혁이었습니다. 준서야! 제 입에서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준서가 놀란 얼굴로 저를 불렀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왜 여기 있어? 저는 거의 달려가듯 아이들 앞으로 갔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준서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말투였어요. 둘이서? 네. 엄마는? 엄마는 몰라요. 저희는 항상 둘이 다녀요. 준혁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항상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이 복잡한 도심 한복판을 늘 혼자 다닌다고요? 너희 지금 학원 가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집에 가요. 학원은? 안 가요. 준서가 말했어요. 그럼 방과후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 거야? 네, 맨날 그래요. 맨날? 그 한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너희 영어 학원은? 제가 숨을 고르고 물었어요. 영어 학원이요? 안 다녀요. 준혁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학도? 수학도 안 다녀요. 학원은 안 가고 방과후 수업만 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권도는? 거기 안 다닌 지 오래됐어요. 재미가 없어서요. 준서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고 놀라 다가왔어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표정이 이상한지 서로를 힐끔거렸어요. 할머니, 저희 가도 돼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어요. 게임? 집에 가면 뭐 하는데? 핸드폰 게임이요. 숙제는? 그건 나중에 해요. 엄마는 뭐 하고? 엄마는 낮에는 거의 집에 없어요. 저희 학교 갈 때 나가고 집에 오면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자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작은 뒷모습 두 개가 점점 멀어졌어요.
보호자도 없이 학원 가방도 없이 손에 핸드폰만 든 채로요. 저 애들이 네 손주들이야? 친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응, 근데 왜 애들만 다녀?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 집에 가봐야겠어. 그렇게 말하고는 친구들을 남겨둔 채 돌아섰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럼 내가 준 돈은? 매달 400만 원씩 4년 동안 2억 가까이 준 돈은?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더니 아이들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요. 집에 도착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뭘 믿은 걸까? 내가 뭘 보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며느리 학교 학부모 카페를 검색했어요. 예전에 며느리가 가입해 놓으라고 해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서 방과 후 수업 관련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방과 후 수업 시간표 공지라는 글이 있었어요. 클릭해서 보니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표가 나와 있었는데 수업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였어요. 비용은 한 과목당 월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어요. 준서가 영어, 수학 두 과목 들으면 10만 원, 준혁이도 마찬가지면 10만 원. 둘 합쳐서 한 달에 20만 원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그럼 나머지 380만 원은요? 며느리가 받아간 돈에서 방과 후 수업비를 빼면 한 달에 남는 돈이 38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달력으로 세어보니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4년이 가까이 돼 있더군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학원을 안 다닌다는 건 어제 손주들한테서 직접 들었어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죠? 저는 며느리 SNS를 검색했습니다. 며느리는 인스타그램을 자주 한다고 했어요. 예전에 한번 아이디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아이디를 쳤어요. 며느리 계정이 떴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였어요. 팔로워는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게시물을 하나씩 내렸어요. 오늘의 럭셔리 브런치. 호텔 라운지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샴페인 잔과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겟. 이 가방 너무 탐났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셀카였습니다. 가격표가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봐도 비싸 보였어요. 백화점 VIP 라운지 너무 좋아. 백화점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며 찍은 사진. 오늘 스킨케어 루틴. 고급 화장품들이 쭉 늘어선 사진. 한 개에 수십만 원은 할 것 같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주말 브런치는 역시 여기지. 강남 어딘가로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사진.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게시물마다 달린 댓글들을 봤습니다. 언니, 진짜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사세요? 육아하면서 자기 관리 대박이시네요. 애들둘 키우면서 이렇게 사는 거 너무 멋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가 키운 건 손주였는데 며느리는 이미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댓글마다 하트를 달고 답글을 달았어요.
감사해요. 저도 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육아만 하다 보면 제가 사라지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올라가 봤어요. 작년 게시물들도 비슷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쇼핑, 호텔 브런치. 저는 며느리 프로필을 다시 봤습니다. 협찬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게시물 중간중간 광고 표시가 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찬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게시물을 봤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 호텔 브런치 한 번에 10만 원 이상, 백화점 VIP 라운지는 일정 금액 이상 써야 들어갈 수 있는 곳. 며느리가 쓰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제 너무 명확했습니다. 제가 손주 교육비로 준 돈. 그 돈으로 며느리는 명품을 사고 호텔을 다니고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주들은 방과 후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는데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금쪽같이 귀한 손주들 교육시킨다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준다고 그렇게 믿고 준 돈이 며느리의 명품 가방이 됐어요. 며느리 호텔 브런치가 됐어요. 며느리 백화점 VIP 라운지 출입증이 됐어요.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분노와 자책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손주들 교육비를 자기 사치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왜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믿었을까요? 며느리가 손주 둘 낳아줬다고 그것만으로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절대 거짓말 안 할 거라고 믿었던 제가 미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손주들입니다. 우리 준서, 준혁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아니, 아들한테 먼저 말해야 할까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너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저녁요? 갑자기요? 응, 엄마 집에 와야 할 것 같아. 며느리랑 같이.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와서 얘기하자. 꼭 와야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7시 아들과 며느리가 왔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갑자기 부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앉아.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표정을 보고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며느리 SNS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니?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어제 너희 동네에서 준서랑 준혁이를 봤어.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희 동네에서요? 애들을요? 방과후 수업 끝나고 집에 가고 있더라, 둘이. 네?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여보, 애들이 애들끼리만 다녀?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애들이 이제 컸잖아요. 혼자 다닐 수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서가 그러더라. 영어학원 안 다닌다고. 수학도 안 다니고 태권도도 다닌 지 오래됐다고.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애들 학원 안 보내고 있었어. 방과 후 수업만 보내고.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요즘 교육 방식이 바뀌었어요. 학원보다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고 해서. 자기주도 학습? 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애들 집에 가서 핸드폰 게임만 한다던데?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야?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빠, 나도 힘들었어. 애들 키우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잖아.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당신 인생?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교육비 받아놓고 명품이나 사고 호텔이나 다니고 그게 당신 인생이었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뭘 알아? 난 매일 애들한테 치여 살았어. 나도 숨 좀 쉬고 싶었다고. 숨 쉬는 게 애들 방치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들 교육비를 얼마 받아갔니?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준 돈이 얼만지는 네가 더 잘 알고 있겠지. 방과후 수업은 한 달에 20만 원이면 되던데 그럼 나머지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바닥에 손을 짚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들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확인을 안 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너도 잘못했어.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믿고 애들한테는 관심도 안 가졌잖아. 애들이 뭘 배우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어?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오늘부터 끊을 거야. 한 푼도 안 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대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준서랑 준혁이를 내가 직접 만날 거야. 애들이 뭘 배우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내 눈으로 확인할 거야.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못 믿어. 그리고 애들하고는 너희가 알아서 보내든지 말든지 해. 대신 애들 방치하는 거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제가 책임질게요.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돈줄이 끊겨서 우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봐. 저는 피곤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허리를 굽혔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횡단보도에서 만났을 때 순진하게 웃던 준서와 준혁이. 엄마는 밖에 나가 있고 자기들은 혼자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더 늦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준서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야. 이번 주말에 할머니랑 밥 먹을래? 준혁이랑 같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네, 좋아요, 할머니.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대로 볼 거예요. 우리 손주들을 제대로 지켜줄 거예요. 며느리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게 할머니니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끌림이었습니다.